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와 몸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창현입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블루는 마음에 대한 건데 왜 몸 건강과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몸과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몸 건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은 다 있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잘 갖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또 돌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초기에 이제 대구에 1차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을 때, 이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103명의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 101명이 감염이 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7분이 사망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 계셨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 이유를 논문이나 언론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중증 정신질환자인 자체, 그리고 이분들이 아쉽게도 거주하고 있었던 이 시설이라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건강 관련 행동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운동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거의 많지 않은 여가 중에 흡연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였다고 하고요. 또 낮은 건강 해석력, 또한 밀폐된 공간, 그리고 개인 간의 밀착된 환경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시간이랑 좀 닿아 있는 것은 부정적인 건강 관련 행동 양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챙기기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든 분들은 몸의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유병률과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다 있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더 나간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신체 활동, 몸 건강 이런 것을 또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상당히 깨어졌죠. 무너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업장의 근무를 축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기도 했고요. 실내 체육시설도 축소 운영이 되어서 그나마 어떤 실내 공간에서 하던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등교 제한으로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도 제한되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도 휴관이 되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 발달장애 당사자분, 또한 정신장애 당사자분도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체 활동 전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의 근무가 축소되게 되면 또 출퇴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만큼의 우리의 활동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체 활동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18년에 란셋 사이키아트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미국의 인구
그 120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2011년과 2015년에 그 두 해 사이에 어떤 신체 운동의 변화와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예방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 논문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체 활동의 저하는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 활동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신체 활동과 마음 건강, 스트레스 이런 것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호주의 연구인데요. 1491명의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신체 활동이 적고 수면의 질이 나쁘고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할수록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미국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3,971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통제해보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유전과 환경을 가지고 보정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연구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느끼기에 신체 활동이 적거나 운동을 적게 할수록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운동을 적게 하게 되고 신체 활동을 적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 건강이, 우리의 신체 활동이 우리의 마음 건강과 이렇게 닿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건강을,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움직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제 혼자만 주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얼마 전이에요.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WHO에서 영어여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풀이를 다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WHO에서 신체 활동과 자식 생활, 자식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후에 10년 만에 나온 그 신체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지기능, 삶의 질, 정신건강, 수면에 대한 이득의 근거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이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마음 건강, 그리고 수면, 삶의 질, 인지기능. 인지기능 하면은 이제 치매가 떠오르죠. 치매 예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근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의미가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 인구뿐만이 아니라 임신부, 출산부, 장애인과 같은 신체 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실제 활동의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 임신한 경우에 운동을 할 수 있겠어? 운동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유산소 운동 위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건강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좀 잘못된 혹은 어떤 오해적인 그런 생각을 좀 고쳐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또한 만성질환자들, 뭐 암 환자 같은 그런 분들, 신체활동 취약계층도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들의 몸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최소 1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이 신체활동에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1분도 1초도 우리가 몸의 활동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자. 앉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영어가 많은데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이전과 80년에서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 흐름은 제일 윗줄을 보면은 어떤 운동, 퍼포먼스, 그리고 심장 재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어떤 신체 활동 그 자체, 그리고 이 신체 활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타겟 인구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구,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서 일반 인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신하고 어떤 신체 장애를 가진 만성적인 어떤 질환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형입니다. 유형이 처음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80년대까지는 중요하게 여겼다가, 그 다음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균형 감각,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 인구들에 있어서 어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도는 이게 VPA라는 것이 아주 거친 그 힘든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MVPA는 중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강도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점점 이제 중강도도 중요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강도, 그리고 가벼운 강도이더라도 자식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환자분이 끊길 때가 있어요. 환자분과 환자분 사이에 그 어떤 빈틈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저없이 외투를 걸치고 진료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한 블락을 돌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요. 예, 그럼 환자분들이 보통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그렇게 실천하는 와중에 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식을 벗어나는 것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잠깐 짬을 내서 계단을 걷고, 잠깐 짬을 내서 한 바퀴 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도는 과거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야 돼 였다가, 그 다음에는 뭐 고강도는 3번이면 되고 중강도는 5번은 해야 돼 였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1번 이상이면 돼. 그리고 한 번 할 때 많이 해도 괜찮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에 몇 분 이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75분 이상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재미있게 많이 충분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인데요. 시간은 이게 연속해서 15에서 60분을 얘기한 때도 있었고 10분 이상을 얘기한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길이의 시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그 운동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볼륨은 과거에는 고강도의 시간 얘기할 때는 60분 이상, 중강도는 150분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중강도는 150분, 고강도는 75분 일주일에 그 정도 이상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